원자력학이 우주로 진출하는 계기가 케플러라는 천문학자죠. 이 사람의 일법칙이 뭐였습니까? 별을 도는 행성들은 무슨 궤도를 돈다? 그렇죠. 타원 궤도를 돈다. 얘들아, 타원 궤도 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줬니? 중심점이 두 개란 얘기지. 그 타원을 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별이 있다. 태양이 이렇게 있다. 이 곳을 우리는 행성의 무슨 점? 뭘 원자. 원일점. 여기를 무슨 점? 근일점이라고 두었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구심력의 법칙에 이거 어디가 빠르다? 이렇게 되죠? 이해가 안 가요? 구심력은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리가 어떨수록 무엇이다 라고 작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얘가 타원이니까, 그죠? 아무래도 중력 법칙, 이거 있죠? 이 행성이 스몰 m, 이 항성이 라지 m. 결국 여기서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그것이 이 법칙으로 나옵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다. 원일점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다. 이 면적이 서로 어떻단 얘기입니까? 같아야 된다. 같은 시간 t 동안에 얘가 이동하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뭐가? 면적이 동일하다. 얘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그죠? 근일점에서 속도가 원일점 속도보다 빠르다. 1법칙, 2법칙. 자, 3법칙은 좀 중요한데,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사실 비례한다. 누구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이렇게. 여기서 긴 반지름은 이거 아니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기억나냐? 긴 반지름은 이렇게 타원이 있다면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거. 긴 반지름. 알았어? 그래서 얘를 t로 놓으면 긴 반지름을 이렇게 a, 그래서 놓으면 k의 a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유도된다. 우리는 요거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줘야 돼. 왜?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중력 법칙이라고 하거든. 얘가 얘를 증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증명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얘가 g의 얼 제곱에 이것이라면 얘는 이렇게요. 중력 법칙과 구심력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유도를 해냅니다. 물론 주기가 빠져 있잖아요. 원운동에 속도를 갖다 대입하죠. 그 무슨 소리입니까? 뉴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무슨 운동으로 보았다? 원운동으로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유도합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던 게 뭐냐? 조화법칙에서 얘가 갈 수 있어요. 뉴턴의 중력법칙으로 갈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T 제곱은 이렇게 썼잖아요. K의 R 세제곱에서 T 대신에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 요거 T로 정리해봐요. V 분의 2파이 R이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유도했다. 뭘 봐? 사람 처음 봐?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되면 이거를 증명해 줬죠.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으로 유도될 수 있게끔. 실제로 여러분 이걸 세 개를 외우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에서는 이거 맨날 나오거든 100%. 자, 그러면 50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또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다. 중력 법칙이라는 게 만유인력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때 이것을 우리가 지구 질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물체 질량이라 하며 이거를 지구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지표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 중력은 이럴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mg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야? F는 ma 고전역학에서 그럼 a라는 애, 즉 가속도, 그 행성의 가속도는 이걸로 증명이 된다. R제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물체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의 관계에 있다. 이걸로 우리는 무슨 운동을 증명했어요? 자연낙하. 기억나요? 자연낙하 운동을 증명했죠. 모든 물체는 9.8m/s 제곱씩 속도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왜 내가 이 앞에 걸 이렇게 빌려냈겠어요? 복습했겠어요? 이것 때문에요. 뉴턴이 원운동을 주장합니다. 원운동 하려면 과연 속도는 얼마냐? 니네 원운동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구심력이죠. 그래서 이게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어떤 행성 주위에 물체가 돈다. 이렇게 물체가 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다? 중력이다. 중력은 두 개가 있지만 얘를 쓰자. 이걸 쓰자. 그 다음에 얘는 구심력이 작용하죠. 이게 같다는 거죠. 조공휴. 그래서 V에 대해서 얘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R분의 GM. 이걸 몇 우주 속도라고 했죠, 제가? 마이크예요. 마이크예요. 몇 우주 속도? 아, 참, 2개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1우주 속도라겠죠. 얼마였어요? 오, 그렇죠. 내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7.9km/s 이렇게 구했다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원운동. 자, 이제 넘겨봐요. 어디로 가시느냐? 60쪽. 무슨 속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탈출 속도는 몇 우주 속도? 그렇지요. 얼마? 11.2.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러분 탈출 속도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잘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중력장에서 몇 킬로 안 됩니다. 근데 무한히 저 막 20킬로, 50킬로 무한히 멀어지면 중력과 속도 G도 이 값이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된다?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지금 지표계 있죠. 지표계에서는 지구 반지름이나 그 높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G가 거의 일정해요. 근데 얘가 무한히 50km, 100km, 200km 막 올라가면 얘가 커지잖아요. 거리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값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무슨 말을 쓰냐면 운동 에너지는 여전히 2분의 1 mv제곱이고 이들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를 이렇게 되는 순간으로 과학자들이 만들고 싶은 거야. 높이 올라가면 얘는 주냐 느냐? 줄겠지. 얘는 늘지. 그럼 0이 안 되잖아.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 아니니? 1이 포텐셜 에너지잖아. 1을 해주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로 바뀌잖아. W는 뭐니? FSG. F 대신에 얘를 넣는다는 거야. 얼 제곱에 이거 무슨 법칙이야? 중력 법칙이잖아. 만유인력. 거기다가 S 대신에 R을 넣는 거야. 높이. 그럼 이건 뭐가 되니? R분의 사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들아. 이거를 어느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라고 정한다면 과학자들은 무한히 먼 곳을 0으로 잡은 거야. 0. 알았니? 그럼 이 앞에 부호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체의 속도. 여러분 이게 무슨 속도야? 제2 우주 속도. 무슨 속도? 탈출 속도라고 이게. 탈출 속도. 얘랑을 더한 거지. R분의 이렇게. 이것이 0이 된다. 그럼 얘들 값은 뭐가 나오겠냐? V는 해가지고. 넘어가면 플러스잖아. 루트 R분의 어디 갔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제일 외우라고 적어 나와 시험에. 알겠니? 자, 목성형 행성이 수소나 헬륨 같은 분자량이 작은 애들을 대기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 2개.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유 2개. 야, 기체가 일단 첫 번째로 온도가 높으면 속도 빠르냐 느리냐? 빨라지지. 그럼 못 잡지. 근데 목성형은 지구형보다 멀어 가까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어떨까? 표면 온도가 낮다. 첫 번째 이유. 그래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속도가 좀 빠르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오늘 또 너희들하고 연달아서 해야 될 건 화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이상기체라는 걸 배웠을 거야, 아니? 그 기체가 그대로 오늘 또 나와. 이상기체 법칙 중에 마지막 모든 기체는 절대 온도가 같으면 무엇이 같다?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기억나냐? GNP가 똑같다면 총 돈은 어느 나라가 더 많다? 왜? 인구수가 많아서 그게 전체 운동 에너지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상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없다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 중에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 내부 온도가 운동 에너지야. 그것도 평균. 민준아 알았냐? 헤어졌나? 아주 사귀냐? 그래서 절대 온도가 같으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 2분의 1 mv 제곱이. 그러면 m이 작으면 v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모든 에너지들, 입자들은. 근데 그렇게 분자량이 작은 수소나 헬륨을 대기로 잡을 수 있는 이유, 표면 온도가 낮아서. 두 번째, 얘들이 못 도망가려면, 이게 탈출 속도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그 행성의 중력이 커야 돼. 커야 못 도망가게 잡을 거 아니야. 맞지?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기도 하겠지만 중력도 세 걔들이. 근데 지구형은 그럼 반대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크잖아. 제일 큰 게 어떤 행성일까? 수성이지. 수성은 심지어 표면 온도도 제일 높은데 크기도 작지. 대기가 없어요. 수성은. 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대기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자 운동 에너지 엄청나게 큰데 중력은 약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가는 거, 얘들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이 있지. 얘 속도가 얼마래? 탈출 속도가 사건의 지평선에서 그게 C라니까. 그걸 넘었으면 C보다 빠른 게 없잖아. 나올 수 없다, 빛이. 그런 얘기였거든. 알았냐? 발사체 있지. 61쪽에 그 밑에 발사체 운동은 어떻게 증명했냐,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고도까지 물체를 올릴 때, 자, 고도에 올라갔어. 그럼 걔는 무슨 운동을 시작해? 원운동을 시작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 발사체가 분리가 되면, 이 앞에 있는 물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주선이라고 하자. 걔의 속도는 빨라지잖아. 질량이, 그러니까 발사체하고 우주선하고 붙어 있을 때 질량이 2배였다고 쳐봐. EM. 속도가 있겠지? 근데 발사체가 뚝 떨어지면 얘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2배로. 그래서 탈출한다고. 거기 지점까지 올리는 거야. 그래서 발사체의 질량을 계속,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발사체를 자꾸 떨어뜨려. 전체 질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앞에 있는 그 우주선 앞부분은 되게 빨라지게 돼 있어. 뒤에 건 떨어져서 반대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수직으로 떨어져, 발사체가. 그럼 얘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해서 우주 밖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거야. 알았냐? 자, 여러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선생님이 관성계 3개 얘기했어요. 기억해? 첫 번째 뭐였냐, 관성계. 잘 봐. 자,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를 우리는 다뤘어. 얘만 다루면 무슨 이론? 이 둘을 다 다루면 무슨 이론? 니네 관성 좌표계는 어떤 운동과 어떤 운동이 있지? 일단 정지와 등속이 있었지. 정지 상태나 등속 운동 상태의 관찰자가 가속 좌표계를 바라보면 말 그대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버스에서 우리는 뭘 봤냐? 관찰자는 버스 밖에 있었고, 자, 그 안에, 버스 안에도 관찰자가 또 있었지. 자, 어떤 사람에게 관성력이 필요했지?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걸 가속 좌표계라고 하거든. 가속 좌표계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관성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필요하다는 건 있다야. 관성 좌표계는 관성력이 필요 없다. 어차피 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버스를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잡이가 뒤로 밀리든 물체가 뒤로 밀리든 사람이 뒤로 밀리든
그럼 가속도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정지해 있어 보여야 되잖아. 그지? 분명히 R자에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존재하는데 물체가 모두 정지하려면 반대로 뭐가 있어야 돼? R자인 만큼의 관성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버스 그랬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배웠지. 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몸무게는 어떻지? 가속으로 올라갈 때 몸무게는 크다 작다? 크다. 그 반대 방향으로 눌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너네 뒤통수에다가 압력계를 놓고 뭉하고 출발해봐.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뒤로 제껴지지. 눌리잖아. 끼익 쓰면 앞으로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운동방향과 똑같이 작용을 하면 저울의 눈금은 상승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거 엘리베이터 가서 서야 될 거 아니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몸무게가 감소하고 등속 운동하면 그대로고 반대로 내려올 때 생각해봐. 내려올 때 가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 적어지겠지. 이해가냐? 심지어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또 무슨 상태가 된다? 무중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내려오다가 줄이면 힘은 저 위로 향하잖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차로 뿡 하고 출발하다 끼익 하면 몸이 어떻게 해? 앞으로 쏠리지. 그 앞에 압력계 있어봐. 누르게 되지. 그랑 똑같아. 몸무게가 증가해. 등속 운동은 똑같은 거고. 자, 원판 운동 기억나냐? 회전판. 자, 회전판에서는 무슨力이 작용해? 이거 뭐라 불러? 구심력이라 부르지? 구심력이 작용해. 근데 회전판 안에서도 R자면 0이어야 돼. 원심력은 뭘까? 저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무슨力이라고 불렀어? 원심력은 무슨力이다? 관성력이라고. 원심력도 관성력이라고. 알았냐? 그래서 쟤랑 똑같아야 돼. 이해 가니? 그 회전판 밖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 원심력이 필요 없어. 회전판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왜? 그 물체가 정지해 보여야 되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이해 갔지? 잘 들어봐. 지구에서 니들 몸무게를 잰다? 그럼 몸무게 나올 거야. 지구에서는 가속도가 얼마니? 중력 가속도가 9.8이지. 맞지? 9.8m/s 제곱이잖아. 너희들을 최면의 상태에 아니야. 마취를 시켜서 우주 공간에 가서 깨웠어. 근데 우주선이 9.8m/s 제곱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때 니네 몸무게 재면 관성력이지 그거. 똑같이 나오겠지. 자, 중력 있을 때 오고 우주선 안에 오고 구별하냐 못하냐. 이거 무슨 원리야? 등가 원리라고. 기억나? 등가 원리는 잘 들어.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을 재려면 F는 mg야. 맞지? 중력 질량이라는 게 있어. 중력 질량은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런데 관성력은 이렇게 작용, 외부의 가속도에 따라 얘가 바뀌니까 이거겠지. 그러면 이건 M은 G분의 F야. 중력 질량. M은 A분의 F지. 관성 질량. 근데 A가 얘랑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면 구별할 수 있냐 없냐? 못한다. 이게 무슨 원리야? 오디오 비었어 지금.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지. 물체 떨어뜨리면 무슨 운동할 거예요? 자연학과 운동하겠지. 공기 마찰 무시하면. 우주 공간에 가가지고 가속도 G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 물체 떨어뜨려봐. 얘랑 같냐 다르냐? 이게 무슨 원리라 하겠어? 등가 원리라 했지. 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 물체의 질량을 재나 우주선 안에서 물체의 질량을 재나 둘이 똑같지?
중력 질량이나 관성 질량이나 똑같잖아. 무슨 원리라고? 등가 원리라고, 짜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주를 해석할 수 있었던 거야.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휘는 건 관성력에 의해서 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 사이에는 그런 관성력의 차이처럼 중력의 차이가 있어서 시공간이 휜다는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해밀턴이 뭐 발견했어? 아인슈타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잖아. 별 뒤에, 별 바로 뒤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멀리 떨어졌는데 일직선인 거지, 시선 속도가. 그런 상황에서도 저 뒤에 있는 별이 보인다는 거야. 왜? 앞에 있는 별 주위를 시공간이 왜곡된 바람에 거기를 빛이 타고 돌아서. 알았어? 태양은 적어도 몇 도 정도를 휜다고 그랬어. 태양의 질량 정도 되면. 단위가 초야. 책을 보고 대답해봐. 어디에 있는지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얼마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 1번. 페이지 71쪽. 맨 아래. 5초. 1.75초 정도에 태양보다 질량이 커버리면,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거야. 아까 우리가 제2 우주 속도를 봤듯이 저 속도가 빠르다는 건 중력이 센 거거든. 그 행성의 그 중력이 세면 탈출 속도도 굉장히 커야 되잖아. 크기가 어떻고? 크기가 작고 질량이 어떠면 돼? 크면 되지. 그게 블랙홀이었어. 그때 얘기했잖아.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인정하기 어려웠다. 왜? 그 정도 부피가 작고 중력이 크려면, 질량이 크려면 중력 파괴 현상 때문에 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거 증명했다고 그랬어? 오펜하이머. 그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슈일츠인가? 어떤 사람이 그 그림자를 발견하게 돼. 블랙홀의 그림자. 그리고 너희들 여기 지구가 오는 사람이 있어? 니들도 알지? 태초에 제일 먼저 생긴 은하 이름이 뭐야? 가장 우리 우주의 바깥쪽에 있는 애. 퀘이사라는 거 기억나냐? 그 퀘이사 가운데에 블랙홀이 있어. 이제 발견됐다고. 결국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얘들이 왜곡을 넘어서 거의 가파른 급경사를 이뤄.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블랙홀이야. 그래서 실제로 한 10가지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너희들한테 밝혀. 일반 아인슈타인 자체가. 하지만 블랙홀의 존재는 밝히지 않았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그 외에도 되게 많아. 수성의 세차 운동도 이걸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이트홀,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엮어진 게 뭐 웜홀, 중력파. 근데 한 6가지는 지금 증명이 됐고, 4가지가 아직, 웜홀 같은 경우 아직 증명을 못 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운 건 딱 2개밖에 없잖아. 블랙홀하고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잖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그 2개만 알아두면 되잖아. 중요한 건 뭐였냐? 등가 원리야. 중요한 건 등가 원리. 알았어? 어느 좌표계에서만 관성력이 필요하다고? 가속 좌표계. 이해하냐? 그게 72쪽까지 우리가 한 거야. 여러분들은 74쪽 와봐.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관성력이야. 이거 우리 풀어봤어. 기억나니? 얘가 어디로 가고 있니? 방향이 위쪽이지. 그러면 위로 가속도를 받으면 관성력은 반대 방향이야. 아래로 가속도를 받으면 관성력은 또 반대 방향, 윗방향이고. 1번 봐봐. 몸무게는 어떻게 변할까? 첫 번째, 증가. 2번째, 일정. 마지막은 감소. 이렇게 쓰면 돼. 쓰면 된다고. 아끼는 거야, 책? 그래요. 그래서 가는 증가하고 나가 감소네. 느려지는 거니까. 그죠? 다가 뭐야?
일정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두 번째, 가에서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증가한다면 철수의 몸무게는 어떻게 변화한다고? 증가한다고. 왜? 관성력이 반대로 적용할 거니까. 세 번째, 다에서 엘리베이터가 더 빠른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알짜임 없다는 얘기 아니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일정하면 관성좌표계잖아, 그냥 그건. 그죠? 등속운동. 변하지 않는다. 자, 괄호 안에 말이야. 관성력은 어느 좌표계의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다? 가속 좌표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잊어먹지 마. 관성력 크기는 좌표계의 가속도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방향만 반대인 거라고. 왜 그렇다고 했어? 0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0. 알았냐? 관성력의 크기는 좌표계 안의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F는 MA야. 존재하지 않는 힘이지만 F는 MA다. 다섯 번째, 관성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인가? 아니라고 했지. 가짜라고 했지. 2번, 관성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이 아니야. 뭐냐? 알짜임과 반대 방향. 관성력은 알짜임과 반대 방향이야. 우리가 중력에서도,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아래로 가속좌표계로 빠르게 움직이면 반대로 작용해, 관성력은. 세 번째, 관성력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죠. 3번은 틀렸어요. 4번, 가에서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관성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일치하면 몸무게가 커지는 거죠. 다섯 번째, 다의 엘리베이터는 관성 좌표계로 볼 수 있죠. 정지나 등속. 아셨습니까? 자, 75쪽. 요걸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75쪽에 1번. 등가원리야. 아까 얘기했지. 중력에 의한 현상이나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력에 의한 질량과 관성력에 의한 질량은 구분하기 어렵다. 1번, 가나에서 알 수 있는 원리는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야. 한쪽은 중력장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자유낙하가 일어나겠지. 다른 하나는 우주공간, 가속도를 갖는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구분하기 어렵다. 두 번째, 낙하는 원인이 되는 힘, 가는 무슨力이 되겠냐?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니까 뭐야? 관성력, 나는 중력. 그 다음에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면, 증가한다는 건 중력 가속도가 커지는 거 아니겠냐? 자유낙하에서 기울기가 커지는 거니까 시간은 감소하겠죠. 다음, 나에서 행성의 중력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왜 4번, 5번을 냈겠냐, 3번, 4번을 냈겠냐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다섯 번째,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좌표계의 가속도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MA면 관성력 MA예요. 알겠죠? 가속좌표에 나타나는 관성력을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등가원리고요. 아인슈타인은 등가원리를 바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1번,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우주선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구별할 수 없다. 5. 자, A가 G일 때 공을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둘 다 같다. 5. 가에서 우주선 안에 사람이 볼 때 공은 등 가속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 관성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지구랑 똑같아요. A는 G일 때 사람이 우주선 바닥을 누르는 힘은 무슨 얘기예요? 중력에 의한 질량.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그 작용이나 관성의 작용이나 구분하기 어렵다. 5. 자, 여러분, 숙제를 좀 하시고, 그죠? 다 했죠? 뭐 질문 있나? 없겠죠. 질문이 있을 리가 없죠. 됐습니다.
거기 77쪽에 09번 한번 보세요. 77쪽으로 빨리 가봅니다. 09번. 77쪽에 09번. 보셨습니까? 자, 그림카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별빛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 별빛이 우주선 안으로 들어올 때, A를 향해 들어올 때 무엇을 받겠다? 관성력의 지배를 받겠죠. 맞아, 안 맞아? 휩니다. 빛이. 그런데 정지한 우주선이 있어요, 나에는. 자, 태양 근처를 지나온 별빛을 관찰한답니다. 여러분, 태양 근처면 태양에게도 중력이 있잖아요. 빛이 직진할까요? 휠까요? 휘겠죠. 1.75초. 배웠죠? 자, A는 네 번째 줄입니다. A는 P에 있는 별을 P 다시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P에 있는 별을 P 다시의 별로. 무슨 말입니까? 이쯤에 있는 별이, 잘 보세요. 우주선에서 보면 여기 A가 있어요. A. 오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럼 얘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P'으로. 이해 갔어요? 휘어진다는 뜻을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B는 Q에 있는 별을 Q 다시에 있는 것으로 관찰한다. 자, 얘는 B라는 애인데 얘는 정지에 있어요. 그랬는데 봐요. Q쯤에 있던 별이 여기 태양이 있다는 거죠. 별빛이 오는데 얘 때문에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쯤에 Q'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기억,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가 증가한다면 얘가 이 가속도가 더 빨라지면 더 많이 휘죠. 그럼 얘는 더 위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해 갔어요?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태양의 중력은 빛을 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다음, 디귿, 나에서 태양의 질량이 증가한다면 중력이 세지겠죠. 더 많이 휘겠죠. 가와 똑같은 현상이랍니다. 기억과 같은. 모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너희들은 뭘 알겠냐고. 중력에 의한 현상인지 이 우주선의 관성력에 의한 현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 증가원리야. 알았냐? 자, 그러면 아, 83쪽에 5번 한번 보자. 이거 좀 어려운 거거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니. 자, 그림은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행성의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를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냈다. 질문하자. A, B 행성 두 개야. 자,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얘는 무슨 궤도로 돈다? 타원 궤도. 그러면 원일점과 근일점이 존재하겠지. 자, B는 근일점에서의 거리가 얼마다? R0겠지. 더 가깝잖아. 그때 힘은 얼마냐? 16F0잖아. 그럼 원일점은 R2겠지. 그때 힘은 얼마냐? F0겠지. 이거 보여준 거야, 이게. 이해 가냐? 그럼 A, B 중에 누가 타원 궤도가 더 20율이라고 하지, 니들. 더 납작할까? B가 더 납작하겠지. 원일점, 근일점 간의 거리 차이가 심하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별로부터 멀리 있는 행성은 B일 거야. 이해 가냐? 기억, R은 R0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R0 지점 봐봐. R0 지점에서 가속도 크기는 둘이 같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기요. A하고 B를 보시잖아요. 그죠? A하고 B를 본다면 우리가 R0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봅니다. R0 지점 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R0 지점에선 당연히 같지요. 거리가 같으면 우리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아닙니까? 부신가속도가. 그렇게 계산한다면 얘들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갔어요? 힘이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질량 차이죠. R분의 MV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R0 지점에서 AB는 R분의 V제곱은 같은데 질량이 몇 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4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R분의 MV제곱이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니은 R2는 여러분 R2 보여요? ER1이다. 맞아요? 틀려요? R2는 ER1이다. 거기 보면 여러분 A 지점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 나와요? A 지점. A라는 애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스몰 r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마이너스 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풀어자고 했잖아요. 근데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B는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거리차가 지금 거리차가 얼마 나오는지 구해보세요. B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 힘이 16F0야.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 거리도 중요하지만 질량도 중요한 거야. 질량도. 알았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R0와 R1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A는 가장 가까울 때가 R0고 멀 때가 R1이잖아. 힘이 4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힘이라는 건 구심력 아니냐? 구심력. 거리차가 얼만큼 나왔느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R2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R0 지점에서의 구심력 값은 그지?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는 거리차로 보잖아. 구심력이 몇 대 몇이야? 가까울 때가 16F0고 가장 멀 때가 F0니까 16대 1이야. 맞지? 그런데 A는 어떠냐? 4대 1이야. 그지? 그게 R분의 MV제곱인데 M은 똑같잖아. 그지? 거리하고 가속도를 갖고 비교하는 거거든. 아까 우리 기억에서 R0 지점에서 AB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 동일하다고 했어. 그렇잖아. 그렇다면야 얘들이 R2라는 지점 자체가 R2라는 자체가 R1의 몇 배겠냐는 거야. R1의 몇 배겠냐. 정확하게 말하면 거리가 멀잖아. 근데 힘은 4배 세잖아. 그지? ER 아니야, ER1.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걸 구하려면 중력에 의한 이치 에너지 차를 가지고 구해야 돼, 사실은. 그것도 중력에 의한 우리 위치 에너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으로 구했다고. 그 값으로 찾으면 결국 B는 어디 지점에서 R2 지점 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R분의야. 8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 되거든. 알았어? 힘도 얘들 같은 경우는 4대 1이었고 어차피 같이 있었으니까 멀어졌을 때 거리비에 따지면 8배의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좀 너희들한테 마이너스 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 익숙치가 않아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내가 한번 연습을 해주는 거야. 질량은 B가 A의 몇 배냐? 4배가 정답이다, 4배.
R분의 mv 제곱에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질량이 4배야지. 그래 4F제로 16F제로 1대4가 나올 거 아니야. 정답은 기억 니은만 답이다. 자, 페이지 90쪽 와봐.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걸 들어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열과 에너지거든. 자, 옛날 사람들은 열 에너지라 분류는 소위 Q, 일 에너지라 분류는 W, 이들을 따로 놓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 단위가 뭐가 떴냐? 이 이제 저기 생명과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잖아. 칼로리 단위를 썼고, 얘들은 무슨 단위 썼어? 줄 단위 썼단 말이야. 이것을 같은 에너지로 놓기 시작한 게 줄의 실험이야, 줄. 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회전판을 이렇게 달아, 프로펠러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 그 양쪽에 추를 놓는 거예요, 추를. 양쪽에 추를 놔. 대신 얘들은 등속 운동이야. 이러면 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슨 에너지가 변하겠냐? 위치 에너지가 변하겠지. 그 힘으로 얘가 도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온도계를 꼽아놨더니, 온도계를 이렇게 꼽아놨더니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열도 에너지라는 얘기야. 이 추가한 일 에너지가 어디로 갔다? 물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Q 값과 W 값을 같이 놓으려면 이걸 계산. 이 J가 뭐냐? 열의 1당량이야. 그러니까 1칼로리를 보통 이렇게 놔. 4.2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4.2 줄 퍼 킬로칼로리, 뭐 4.2 킬로줄 퍼 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4.2 줄 퍼 칼로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값 봐봐요. 여기다 곱하면 얘를 갖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왜? 곱해야 얘가 떨어질 거니까. 그쵸? 그러면 1줄은 얼마냐?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대입해서 써야 되겠죠. Q는 해가지고. 이해 갔어요? 그냥 내가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18세기 후반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시민혁명은 지금 프랑스고. 알겠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발견되죠. 누구에 의해서? 왓슨에 의해서. 그죠? 증기기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열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한 증기를 통해서 엔진이에요. 엔진. 열을 통한 일에너지를 만드는 최초의 엔진. 그러니까 말이나 소들이 해야 될 몫을 기계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에 의한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대량의 일들을 하게 되고, 더구나 더욱 중요한 건 열차가 움직이면서 대량 수송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영국보다는 미국이 더 큰 혜택을 받죠. 그 대륙을 횡단하는 거니까, 열차가. 물론 속도가 그렇게 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맨날 막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막 승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튼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발견됐다. 그걸 이 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장은 뭐냐면 단열과 열팽창이야. 자, 무슨 말이냐? 단열은 말 그대로 열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열 전달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뜨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누구냐?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 어떤 매질을 통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매질이 없으면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매질에 자유전자가 있으면 전도가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속류가 전도가 좋죠. 금속류들이. 알겠어? 그럼 이 전달량, 거기에 보면 그것에 일어나는 열량, 이거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거든. 어차피 여기는 이 열량 Q, 일단 K가 들어가요. 이 K는 열 전달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K는 열 전도율이에요. 뭐마다 다르다. 물질마다 달라요, 여러분. 금속류들이 상당히 좋고요. 알겠어?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전도도는 그 비저항분의 뭐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배우시고, 여기는 L 길입니다. 분수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길이가 멀면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열이 전달되는데 불리하다. 그 다음 요 A가 뭐냐면 단면적. 단면적이 넓으면 전도되는 열량이 클 수 있다. 그 다음에가 얘입니다. 델타 T 뭡니까? 온도 변화예요. 보통 여러분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잖아요. 이들의 차, 이게 델타 T라고 해요. 이들의 차. 얘를 T1, 얘를 T2 그러면 아, T1 마이너스 T2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전도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 매질을 통해서, 매질을 따라서 열이 전달, 가장 우리가 접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되죠. 접촉했을 때 전달되는 열량. 그럼 거기에 보면 열 전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열 전도율. 이거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퍼, 예를 들어서 켈빈 온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길이 써줘야 돼요. 켈빈 곱하기 미터. 왜? 어차피 열량이 나와야 되니까. 열량, 와트는 주울 퍼 세크를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요런 것을 전도율 단위라 부르는데 뭐 알 필요는 없고 요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 공식. K의 L분의 단면적 델타 T요. 알겠습니까?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대류입니다. 매질 스스로가 뭐에 의해서? 밀도 차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죠. 보시면 이게 여러분 스스로 움직인다는 표현은 밀도차로 설명할 수 있죠. 밀도차로. 밀도가 가벼운 건 올라가고 큰 건 내려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대류에 대한 건 여러분들 뭐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은 항상 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왜요? 차가운 바람이니까 밀도가 클 거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뜨거운 위로 올라가고. 온풍기는 어때요?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 아빠 차에 탔어. 송풍기 있죠, 아빠 자동차에. 여름이면
위로 올려놓을래? 아래로 내려놓을래? 위로 올려놓는 거야. 왜? 그래 찬바람 위로 가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아래로 내려놔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커다란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놔야 열 전달, 그러니까 대류 현상으로 충분히 돌 수 있다. 거기에 써있지 않지만 대류에 의한 열량 이동 Q는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 이제 열 전달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질마다 다르죠 이건. 이 A는 단면적입니다. 그리고 델타 T 온도 변화. 보통 이런 식으로 구해요. 얘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써놓고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사.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통합과학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얘는 열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요. 얘는 어떤 거라고요? 얘가 움직이는 형태를 전자기파 형태라고 하거든요.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 전자기파가요 스스로 가기 때문에 진공에서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기체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 여기서도 대류에서도 여러분, 대류 제일 잘 일어나는 게 어떤 거냐? 대류가 원래 여러분 유체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 근데 대류는 여기서도 일어나. 이게 통합과학에 나와. 너네 고체가 대류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홈즈. 베게너, 헤스하고 디츠, 윌슨. 어디에 관계되는 과학자들이야? 니들은 베게너도 모르냐? 대류이동설 베게너도 몰라? 기억 안 나? 그래. 홈즈는 멘틀의 대류, 헤스하고 디츠는 해저 확장설. 판계하는 모르겠지. 판구조론은 참. 그 사람이 윌슨이야, 캐나다. 판구조론에서 니들 판이 깊이 몇 킬로까지야? 암석권 100킬로지. 그럼 그 100킬로 밑에, 100킬로 밑에부터 400킬로까지, 약 300킬로 두께까지 뭐가 있다고 그래? 고체가, 그래, 그게 뭐야? 연약권이잖아. 그게 대서양 쪽은 1cm고 태평양 쪽은 약 6cm야. 어디가 판 이동 속도가 빨라? 태평양이 훨씬 빠르다고. 배웠냐? 지학? 왜 대답 안 해줘? 얘들은 지학 안 하는 애들인데. 근데 통합과학은 했잖아, 이씨. 다시, 판이 몇 킬로라고? 100킬로.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부. 그 사이에 모으면 들어가. 이해가? 에이. 그래서 고체도 대류는 해. 느릴 뿐이지. 자, 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사는 그들이 보내는 복사 에너지량,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지구가, 이거 기억나지? 어디서 배웠어? 별의 물리량. 이게 뭐냐면 표면 온도거든. 이게 계수야, 상수. 슈테판 볼츠만 상수야.
표면 온도가 2배 차이 나면 에너지는 몇 배 차이 난다? T에다 집어넣어봐. 2를. 2의 4승이 얼마야? 16배 차이 난다. 근데 이거는 에너지고, 면적당 그럼 여기다 뭘 곱하냐면, 별 같은 경우는 9잖아. 9의 표면적. 4파이 제곱. 그거 집어넣어. 그래서 4파이 제곱, 슈테판 볼츠만 상수 T의 4제곱은 별 표면에 복사되는 에너지량을 뜻해. 여기서 질문한다. 내가 이걸 왜 알려주느냐. 너네 주계열성, 태양 같은 질량의 별 주계열성 다음 단계가 뭐야? 적색 고성 단계지. 적색 고성 단계가 되면 별의 밝기가 밝아져. 알았어? 밝아진다고. 밝아지는 건 빛이 쇠지는 거야. 쇠진다고. 그렇다면이야. 너네 주계열성하고 적색 고성하고 언제가 에너지가 더 커? 에너지. 주계열성이 훨씬 커. 흰색이나 파란색이니까. 뭐 물론 나이가 들면 주황색으로도 변하고 분광 스펙트럼, 그지? 별의 분광형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런데 밝기는 적색 고성이 밝다고. 이건 너희들 빛의 입자성에서 배웠어, 너희들. 파란색 구슬이 에너지가 셌냐, 빨간색 구슬이 셌냐? 얼마였냐? 그래. 빨간색은. 그렇지. 그때 전자가 있었지. 자유전자. 그 몸값. 그게 일함수였지. 얼마? 3만원.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은 암만 가도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파란색은 아무리 흐린 빛이라도 광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말이야, 파란색 구슬이 4개 있고 빨간색 구슬이 4개 있으면 누가 더 밝어? 똑같다라고. 입자수, 광자수. 알겠냐?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거기서 방출되는 광자의 숫자가 많아 적어? 많다는 얘기야. 그럼 밝아진다고. 그래서 적색 고성이 밝다, 빛이 세다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 알았어? 자, 복사까지 됐어. 이번에는 단열이야, 얘들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열을 보면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첫 번째. 진공은 누굴 차단하냐? 전도하고 대류를 차단할 수 있어. 복사는 오히려 더 빠르다겠지. 그럼 보온병에서 늘 보온병 나오잖아. 오른쪽 페이지에도 있고, 그지? 아래도 있고. 복사를 차단할 수 있는 건 뭐야? 이해했던 거야. 은도금. 복사가 되반사되거든. 알았냐? 거울 효과야, 거울 효과. 그 보온병, 냉온병 보면 밖에 있는 틀과 안쪽에 있는 병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그럼 뭐를 차단하는 거야? 대류와 전도. 그리고 안쪽 바깥쪽에 은도금을 해놓으면 열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어. 반사돼서. 그거 뭐 차단한 거라고? 복사. 이런 얘기야. 알겠냐? 자, 열팽창 그러면 고체체 기체 중에 누가 가장 활발할 것 같아요? 기체. 당연히 기체죠. 기체의 부피 변화, 부피가 커지는 건 압력이 낮아도 그렇지만 온도가 높아도 그렇지. 온도와의 관계를 밝힌 과학자가 누구였어? 보일. 그렇죠. 샤를입니다. 그러니까 샤를이 절대 온도가 커지면 부피도 같이 커진다 했죠. 액체도 여러분 수용액이든 용매든 부피가 팽창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배웠잖아요. 다만 0에서 4도씨 사이만 조심하시라고. 에? 오늘은 고체를 다루는 거야. 자, 열팽창에서 정의가 뭡니까? 열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면 길이, 면적, 부피가 상승한다. 이게 L팽창이야. 알겠냐? 예. 그런데 우리는 부피까지는 다루지 않고 길이 팽창 정도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건 누굽니까? 고체 막대야. 액체 기체가 아닌 누구라고? 고체야. 그럼 고체의 원래 막대를 우리가 L0라고 하자. 그러면 팽창을 하면 이만큼 팽창할 거 아니야. 그럼 팽창한 길이는 뭐겠어? L 플러스 델타 L이지. L0 플러스 델타 L일 거 아니야. 이게 거의 니네 교과에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L이라는 값, 우리가 구하는 거 L0 플러스 누구라고? 델타 L이라고. 그때 델타 L을 어떻게 구했어? 봐봐. 뭐 곱하기 뭐? 이게 그 팽창 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 선 팽창 계수. 자, 우리가 이거를 선 팽창 계수라고 본다면 선 팽창 계수의 값의 정의를 어떻게 되었냐? 델타 L은 팽창 계수의 원래 길이의 델타 T. 여기서 델타 T 대문자 쓸게. 이건 뭐다? 온도 변화. 알겠냐? 그러니까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그래서 팽창 계수가 도씨도 있고 켈빈도 있어. 알았어? 도씨도 있고 켈빈도 있는데 우린 요렇게 구한다는 거지. 선 팽창 계수. 그 사실 지금은 선이야. 이걸 이제 너희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면적 팽창 계수라고 있거든. 같은 물질이라면 면적 팽창 계수는 이거야. 그리고 부피 팽창 계수라는 게 있어요. 또 공식으로 유도하는 건데 이거야. 이렇게만 알아도 그냥 아, 우리가 배우는 길이 팽창만 배우는구나. 이 선팽창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물을 어떻게 구조를 해야, 만들어야 이거에 의해서 뒤틀리는 현상이라든가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느냐, 거리를 띄워놓는 거죠. 이게 철길이 그렇잖아요. 철길이 여름에는 팽창 계수가 늘어나고 뭐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지만요. 그 길이가 그 정도 늘어나는 거리만큼을 놔둬야 얘들이 휘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스관 같은 것들도요, 뒤틀릴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지그자로 꺾어놔요. 차라리 얘가 약간 팽창계수 늘어나도 여분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 그 있죠, 선 팽창계수 때문에 지그자로 꺾어 놓는 거. 그리고 그 맨 왼쪽에 교각 있죠. 교각 다리 이음새를 그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거리를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요, 거기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차가운 바람이 도로 위가 쉽게 얼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들 나중에 차량을 운전할 때도 겨울이면 도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세요. 안 그러면 차가 돕니다. 거기는 쉽게 얼거든요. 도로 위는. 알겠어요? 그 다리 위, 교각. 왜 그 이음매 부분을 다 잘라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리를 건설 현상을 가보면 다 판넬처럼 꼽아요. 딱딱. 구간.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팽창계수를 고려한 값이다. 알겠냐? 자, 맨 오른쪽 한번 볼래? 바이메탈이라는 거. 바이메탈. 자, 이거 잘 봐라. 늘어나는 건 얘들이 잘 알아.
수축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잘 늘어나면 잘 수축하겠지.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렸더니 해가지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 그럼 누가 수축한 거냐?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있는 게 수축해서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니니? 얘가 팽팽해서 큰 거야. 괜히 이거 잘 늘어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이거 애들 정말 많이 틀리거든. 늘어나는 건 잘 알아 애들이. 왜? AB가 이렇게 있는데 AB가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 두 개.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애가 팽창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내렸더니, 온도를 내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누가 더 수축 잘한 거야? 이게 수축을 더 잘한 거라고. 이해하냐? 조심하라고. 자, 1번부터 보세요. A를 통해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은 이거야. 그냥 시간당 T분의 Q. 이동한 열량 자체가 Q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따지면 A의 그 열 전도율을 뭐라고 썼어? K 라지 A. 얘 길이는 몇 L이야? 2L. 단면적은 A라고 줬잖아, 그냥. 얼마인지 모르지만 A. 온도 변화 몇 도시냐? 30이죠. 맞죠? 70에서 40이니까 경계면까지가. 고온과 저온의 차.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15A. 끝이에요. 아셨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A와 접촉해 있는 B를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을 쓰세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 열 전도계수가 K고요. 길이는 얼마고요? L이고요. 단면적은 A이며 온도는 40에서 10이니까 얼마겠습니까? 얘는 30인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들 값은 얼마 나와요? K에 30A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 갔어요? 자, 3번 전도율 B를 쓰세요 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A와 B는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온도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는 L분의 얼마예요? 15 KAF. 이것과 얘는 L분의 30 KA. 그럼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얘들 비율은 결국 얼마 나와요? 둘의 B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1. 그래,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2대1. KA 대 K는 이렇게 떨어져야 답이 나오겠죠. 둘은 같아야 되니까. 4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4번도 얘들의 전도율을 쓰라고 했잖아. 자, 먼저 B가 받은 열량을 먼저 구해봐. 시간당 받은 B의 열량과 시간당 C가 받은 열량을 구해보면 얘는 일단 길이가 얼마니? B가 L이네 항상. 그리고 K고 단면적 A고. 자, 그 아래쪽에 B는 온도 변화가 얼마냐? 70에서 58 빼봐. 얼마? 12지. 그러면 이것은 같단 말이에요. 둘이 같단 말이야. 자, 얘는 KC죠. 그리고 단면적 A고 온도 변화 58과 10, 30, 48도씨 나오나? 네. 맞습니까? 그럼 48도씨.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냐고? 2L. 이렇게요. 그럼 이거 지워요. 이거는 4배죠? 지워지고. 몇 대 몇입니까? 2대1. K 대 KC는 2대 1이 돼요. 약분이 돼서. 됐어요?
자, 5번. A와 C를 접촉시키고 A의 끝은 70, C의 끝은 10. A와 C의 접촉 부분의 온도는 몇 도시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거? 이렇게 놓은 거예요. A와 B를 접촉시켰다 그랬으니까 일단 A는 몇 L이에요? 2L이고 B도 2L이에요. C도. 여기는 70. 얘는 얼마? 10. 이렇게 놨다는 겁니다. 얘 온도를 뭐 T로 놔요. 그러면 A는 어차피 KA, 그 다음에 길이 2L, 단면적 A, 그 다음에 여기 70-T가 되겠죠, 요거. 이렇게요. 이것은 온도가 T로 일정하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KC, 2L, 라지 A, T-10이겠죠. 됐습니까? 이들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KA하고 KC가 몇 대 몇이냐는 거야. 이미 여러분 위에서 배웠죠? 우리가 봤을 때 요 KA, KC 여기서 여기 B 거잖아요? 여긴 얘가 B고요. 그러면 2대 1이니까 이걸 2로 바꿔요. 그럼 이거 무엇이 되겠어요? 그럼 이 똑같아졌죠? 이렇게. 얘들은 어차피 4대 1이에요. K가 4대 1입니다. 이거 서로 상대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 지우면 4 곱하기 70-T는 T-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넘어오면 3T는 이렇게 되겠나요? 280. 마이너스구나. 1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3T는, 아이씨, 5T가 되네. 5T는 마이너스 4T가 넘어가니까 47에 280, 290인가요, 얘가? 이렇게. T는 얼마 나와요, 그럼? 58도. 네, 58도씨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 풀 때 조심할 건, 요거 아까 A하고 B 비율, B하고 C 비율 2대1, 1대2면 이걸 1로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2로 똑같이 놓든지 놓으면 A하고 C의 전달 계수 B도 알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6번. 막대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죠. 틀렸습니다. 1번. 열 전도율은 A가 C의 4배다. 맞습니다. 아까 전달 계수 배웠잖아. 열원의 온도차가 크면 전달되는 열량 커질 수 있고요. 길이는 어때 커질 수 있다?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막대의 단면적이 작아진다면 통하는 전달되는 열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비례하니까. 아시겠죠? 예. 오케이. 숙제 또. 자, 페이지 98쪽. 자, 여러분 98쪽을 피면 바로 열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열을 구한답니다. 열을 구하는데 열량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상기체 법칙 쪽입니다. 이상기체 법칙 쪽인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 비열과 잡열이에요. 자, 우리는 비열을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의 특성입니다. 보세요. 단위가 주울 퍼 그람도시예요. 해석을 해볼 때 분모부터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결국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온도일 때 A하고 B를 봅시다. 조건은 둘 다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같다면 가해진 열도 같겠죠. 누가 비열이 클까요? 질량은 동일해요. 자, 동일한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누가 더 많이 들었냐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야죠.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온도를 높이는데 B가 훨씬 더 많은 열이 필요하죠. 얘들의 비열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 비열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열량을 물을 이용하든 용매를 어떤 용매를 이용하든 간에 그들의 비열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질량 그리고 델타 T 온도 변화가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열량 주우를. 그렇다면요, 이겁니다. 얘를 표라고 논다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하겠죠. 이거니까. 주울 퍼 그런 것이. 이해 갔습니까? 자, 비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잡열에 대한 얘기는 뭐냐? 이 잡열은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숨어있는 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중에 연락 안 되면 못 탔다고 그래요. 그래요. 잠길 잠자를. 숨는 거죠. 이 숨은 열은 우리가 말하는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도를 보시면 이게 시간이고요. 이러한 그래프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 구간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게 지금 요렇게 올라가는 걸로 친다면 여기가 무슨 점이고 녹는 점이죠?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끓는 점이죠? 자, 나머지 구간들은 온도가 상승했는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왜요? 열이, 그렇죠. 상태 변화에 쓰인다는 말이죠. 요걸 수문열이라고 그래요. 소위 무슨 열? 잡열 구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잡열. 이 잡열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열이에요. 분자 간 인력을 끊는다든지 서로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필요한 열이고, 그렇게 쓰이면 열은 온도 변화에 쓰이진 않아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잡열을 이용한 게 첫 번째 태풍. 요즘에 태풍 때문에 아주 난리죠. 태풍은 발원지가 북위 4도예요. 거의 열독도라 그래요. 북위 4도 지역에서 바다에서 상승합니다. 왜 상승하냐고? 뜨거워서. 그 부분이 뜨거워서 상승하면 물이란 말이야. 해수면 이렇게 돼요. 해수면 뿔로 솟는다고 위로 막 상승률이 형성되니까 이게 그대로 오잖아요. 그럼 제가 야자수 입고 우리 재성이 누워서 이렇게 코코넛 빨고 있다가 쓱 오면 헤일이에요. 이게 그냥. 알겠어? 자,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누구냐? 수증기잖아. 맞지? 얘가 꼭대기가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잖아. 뭘로 바뀌어? 그러면서 뭐가 생겨? 이게 잡열이라고. 얘가 이 태풍을 움직이는 힘이야. 태풍은 중심기압이 960 정도 돼야 태풍이라 부르거든. 그러면 그게 4헥토파스칼씩 표현한다면 956은 태풍이 발달한 거냐, 태풍이 퇴화된 거냐. 960하고 956 변했으면, 960에서 956으로 변했으면 태풍은 발달한 거야, 둔화된 거야? 발달한 거야. 그게 저기압이라 그래. 저기압은 낮을수록 발달하고, 얘가 육지로 들어가잖아? 그럼
분화돼. 왜? 에너지온이 떨어지니까. 태풍의 에너지온은 무슨 열이다? 잡열인 거야. 그래서 알았냐?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냉장고 냉매가스를 한번 봐봐. 자, 우리가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냉동실이야. 물론 냉장실 똑같아. 밖에 이렇게 누가 있느냐? 액체가 있다고 생각해. 액체.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액체인데 얘가 어디에서, 요 냉장고 내에서 액체에서 뭐로 바꿔? 기체로 바뀌면 잡열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흡열이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그래서 이 안에는 흡열이야. 흡열. 열이 빨려 들어간, 이게 잡열이라고. 그 내부의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액체인데 여길 빠져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건 뭐야? 여기는 기체인 거지. 그럼 여기서는 기체가 뭐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액체가 들어가서 기체로 바뀌면서 열을 빨아들여. 이게 냉장고의 원리다. 알았어? 98쪽에 밑에 물의 상태 변화 잡열이 있어. 물은 얼음, 수증기, 그 다음에 가운데가 물이잖아. 그때 얼음하고 물 사이가 그런 걸 뭐? 융해열. 알았어요? 그 다음 물하고 수증기 사이가 기화열. 뭐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기화열. 근데 뭐 수증기에서 물로 오면 액화열. 근데 그런 걸 모두 잡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숨은 열. 이 잡열은 바로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99쪽. 자,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게 써있는데, 여러분, 여길 들어가기 전 잠시 대기.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이상기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물질이다? 완전 탄성체다. 다시 말해서 충돌 전후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자 간 인력이 뭐 됩니까? 무시가 되죠.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없다? 위치 에너지가 없다.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직선운동합니다. 다음에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자 하나 자체 부피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체의 부피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는 기체 부피 볼륨 V는 용기의 부피입니다. 아셨어요? 입자 하나의 부피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모든 기체는 절대 온도와 누가 비례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는 걸 명심하라. 이게 이상기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거기에 기체 반응의 법칙, 이상기체 법칙의 세 가지 기본 방식이 보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체 상태 변화와 세 가지 기본 방식.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 있어요? 보일의 법칙이 있죠. 두 번째가 누구 있어요? 샤를의 법칙이 있죠. 세 번째가 누구 있습니까? 게이 리삭의 법칙이 있어요. 자, 보일의 법칙은 무엇이냐? 결국 부피하고 압력을 봤을 때 둘의 관계, 압력과 부피 관계는 이렇게 나온다. 무슨 소리입니까? 둘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 입자수, 일정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어떻다고요? 어디를 잡든
이들의 면적값이나 얘의 면적값은 어떻다? 같다는 게 얘의 이론이에요. 샤를은 자, 이 온도가 무슨 온도야? 섭씨야. 그래서 V0로 놨어. 여기를 이 V0로. 이거 부피고 온도인데 여기 온도가 213이란 얘기야. 여기 영하 213. 얘들은 이렇게 섭씨 온도로 따져주면 안 되지. 왜? 이거 몇 배 커졌냐? 2배. 그럼 이거 몇 배? 말할 수가 없어. 0보다 273이 얼마 커진지 모르니까. 그 절대 온도로 했지? 그래서 T분의 V는 뭐하다? 일정이다. 결국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관계다. 이때는 뭐를 일정해놨어? 압력과 그 다음 입자수를 일정해놨어. 자, 계일 이상은 처음 볼 거야. 압력과 무슨 관계? 온도 관계를 써놓은 거야. 거기에 절대 온도. 그것도 얘들은 이렇게 나온대. 비례하는 애들은 다 이거거든. 나누어서 일정하면 이게 비례관계야. 그럼 누구 일정하게 하는 거냐? 부피하고 입자수를 일정해 놓은 거지. 자, 실제로 여러분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일과 샤를의 의견과 물어보지 않고 과학자들이 이 둘의 법칙을 이렇게 합쳤는데, 자, 현재 과학자들이 이 상태에서, 자, 이 표준 상태가 누구냐면 0도씨 일기압이에요. 이때 여러분 모든 기체 부피가 몇 리터였죠? 이거였죠. 이걸 1몰이라는 입자수를 얘기했죠. 대입을 해봤다는 거야. 자, 0도씨가 몇 켈빈 온도? 절대 온도 바꾸려면 273 더하는 거 알지? 그리고 압력은 1기압. 그리고 현재는 22.4리터. 풀어봤어. 그랬더니 이거 나오더래. 이번에는 온도 압력을 그대로 놓고 부피를 2배로 키웠어. 이 값이 이렇게 나오더래. 자, 이렇다면 사실 이건 이거의 몇 배냐 지금? 2배잖아. 그럼 얘를 뭘로 놓는다면? R로 놓는다면 얘는 몇 R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 2는 뭐냐 이거야? 뭐냐고? 몰수더라는 거지. 2는 몰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이거 상수의 R은.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든 거지, 이렇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근데 말이다, 얘들아. 물리학은,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은 이렇게 정해. 이 n이 뭐겠냐, 얘들아. 얘랑 비교해봐. 이거지. 어차피 이건 상수고, 얘는 입자수 몰수잖아. 결국 뭐야? 얘는 뭐라는 거지? 입자수야, 입자수. 그런데 물리학 문제에서는 절대 n이 안 바뀌어. 너네 문제에서는. 그럼 뭐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달라진다? 이 셋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압력과 부피를 일정하게 놓는다면 온도에 따라서, 뭐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면 V에 따라 이런 식으로 조작값이 바뀌어. 절대 입자수는 동일하다는 걸 명심해. PVT 이 셋의 관계만 물어본다, 계속. 알겠어? 그 밑에 보시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유도되는 게 써 있어. 선생님 설명에 의한 것이. 하지만 여러분들 피부는 NT 이렇게 해가지고 N값이 일정하다. 알았어요? 네. 이거를 틀림없이 외워놔. 네. 자, 니네 숙제는 105쪽까지.